충격!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유입되어 연락이 두절되고 있어요. 정부는 뭐 하나요?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는데도 손 놓고 있는 우리 정부. 심지어 원조금까지 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사라 톰슨이에요. 새벽 3시 47분에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국제정의연대에서 국가를 넘나드는 범죄 조직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지난 12년 동안 4개 대륙에서 인신매매 조직들을 추적해왔죠. 하지만 그날 받은 사진들이 담고 있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여권들이었습니다. 한국, 태국, 베트남 여권들이 수십 개나 되더군요. 각각의 여권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의 얼굴, 누군가의 이름,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비극이요. 사진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근처에서 찍혔답니다. 6월에 태국에서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었죠. 하지만 우리 조직은 다른 경로로 이 파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로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한 절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포이펫 지역은 제 보고서에 여러 번 등장한 곳이에요. 이 국경지대는 현지인들이 범죄 복합단지라고 부르는 곳으로 변해버렸죠. 카지노, 콜센터, 온라인 사기 조직들이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꼭 알아내야 했어요. 연대에서 받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급증하는 사기 산업에서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착취당하는 실태를 조사하는 거였죠. 특히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집중해야 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의 현대사는 언제나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킬링필드를 겪은 나라였으니까요. 폴포트의 크메르루주가 700만 명 중 2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끔찍한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나라여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나라 안에서 새로운 잔혹함이 벌어지도록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조사를 하면서 하나의 통계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범죄 조직들이 매년 약 125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거였죠. 이게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이나 되더군요. 배신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기반 자체가 조직적인 피해자 양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침 6시에 저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에 앉아 파일들을 다시 펼쳤어요. 여권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죠. 젊은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30대.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유독 많았어요. 12개나 됐죠. 각각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민준, 이서연, 박지훈. 이름을 적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라는 있을까요? 제 동료 소피아가 오전 8시에 출근했어요. 그녀는 태국 출신으로 메콩강 지역의 인신매매를 10년 넘게 조사해온 베테랑이었죠. 새 케이스예요? 소피아가 제 어깨너머로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포이펫에서 나온 거예요. 여권들이 수십 개나 버려져 있었대요. 소피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포이펫이라면 복합단지 때문일 거예요. 요즘 거기서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죠. 소피아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작년부터 급증했어요.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오면서 카지노와 온라인 사기 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들은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한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요.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온라인 도박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같은 거요. 탈주하려고 하면요. 폭행당하죠.
심하면 죽기도 해요. 국경 근처 강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버려진 여권들. 이건 단순히 신분증을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린 거였죠. 그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소피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받고 있죠. 독합단지 운영자들이 지역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요. 심지어 일부 고위 관료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125억 달러가 움직이는 산업이에요. 그 돈의 일부는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공모였죠. 캄보디아는 자국의 경제를 범죄로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소피아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피해자들을 찾아서 준혼을 받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밝혀내야죠. 쉽지 않을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푸놈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캄보디아로 직접 가서 조사를 시작해야 했죠. 버려진 여권들 속의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킬링필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어요. 해골들이 쌓여있는 학살터,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이라는 약속들. 하지만 고문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캄보디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틀 후 출발이었어요. 저는 그 48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죠. 포위펫의 지도, 복합단지 목록,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들의 증언 기록. 준비할수록 임무의 위험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 여권들의 주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조사는 돈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이 캄보디아에 쏟아부은 돈을 추적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원조국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죠. 2016년 한 해에만 한국 정부가 보낸 돈이 6,300만 달러였답니다. 그 돈은 캄보디아가 그해 받은 전체 외국 원조와 맞먹는 액수였어요. 관광객들도 엄청났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를 찾았죠. 앙코르와트를 보러 가고 호텔에 묵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돈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캄보디아 서비스 산업의 상당 부분이 무너질 정도였죠. 그런데 배은망덕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계산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탈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곳을 웬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범죄 수용소였죠.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를 K7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서요. K7이 채용 과정을 선영했습니다. 텔레그램에 광고가 떴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한 달에 700만 원이라고 했죠. 단순한 텔레마케팅이나 서류 배달 일이라고요. 광고는 교묘했답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감금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비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약속했죠. 숙소도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범죄 조직이 만든 정교한 시나리오였답니다. K7은 도착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털어놨어요. 포놈펜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표시가 됩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요. 부패한 경찰과 공무원들이 협력하죠. 한국 여권을 보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요. 거절하면 몇 시간씩 붙잡아둡니다. 끝없는 줄에 맨 뒤로 보내버려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되는 착취라고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K7의 말이었습니다. 숫자들을 모았어요. 놀라운 규모였죠. 10만 명에서 12만 명. 그만큼의 사람들이 이 사기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50%가 이런 범죄 활동에서 나온다는 추정이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한 나라 경제의 절반이
범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전체를 통틀어서 사기 조직들이 만드는 피해액이 연간 71조 원에서 107조 원이라고 했죠.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국제암네스티는 53개의 대규모 사기 시설을 확인했답니다. 의심되는 장소는 수십 개 더 있었어요. 이건 고립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규모의 인신매매와 사기였죠. 정부가 묵인하는, 아니 협력하는 평행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안우쿠빌부터 시작했어요. 이 해변 도시가 중심지였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카지노들이 우후죽순 생겼죠. 그 뒤에 범죄 조직들이 따라왔어요. 건물들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무실이나 호텔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수백 명이 갇혀서 사기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프놈펜에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수도 한복판이에요. 포이펫이라는 국경 도시도 마찬가지였죠. 태국과의 국경 근처라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했어요. 피해자들이 보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암호화폐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방법이었죠. 그 다음엔 중국과 홍콩의 은행으로 흘러갔어요. 일부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정치인들과 경찰,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갔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범죄자들과 정부가 함께 만든 거대한 돈벌이 기계였습니다. 다른 탈출자들도 만났어요. 20대 여성이었던 사람은 고객 서비스로 속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죠. 휴대폰도 압수당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답니다. 하루 18시간씩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리기도 했죠. 30대 남성은 IT 개발자로 고용됐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사기 앱을 만들어야 했어요. 거절하면 폭력이 기다렸답니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은 다른 프로들 앞에서 구타당했죠. 본보기였어요. 증언들을 모으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첫째, 모집 광고는 항상 합법적인 일을 제시했어요. 둘째, 높은 급여를 약속했죠. 셋째, 걱정을 미리 해소해줬답니다. 네 번째, 도착하면 즉시 통제가 시작됐어요. 다섯째,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자료도 검토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구조 요청이 수백 건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조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왜일까요? 캄보디아 경찰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고 있는 경찰들이 어떻게 자기 돈줄을 끊겠어요.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형식적인 단속을 했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였어요. 몇 곳을 급습하고 몇 명을 체포했답니다. 카메라 앞에서 범죄자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진짜 큰 손들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한 달 후면 다 풀려나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깊이 파헤쳤어요. 캄보디아의 공식 GPD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설붐과 관광산업 덕분이라고 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달랐어요. 시아누쿠빌의 건설 현장 대부분이 사기 조직의 본부였답니다. 관광 수입이라고 보고된 돈의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이었어요. 국제금융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범죄 허브가 됐어요. 그가 말했죠. 마카오와 홍콩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들이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부패한 정부, 약한 법 집행,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까지요. 중국 연대고리도 추적했답니다. 범죄 조직의 대부분이 중국계였어요. 사마페나 다른 마피아 조직들이었죠.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로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계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했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만났어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3개월째 연락이 없다고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엄마 도와줘 였죠. 위치 추적도 안 됐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답니다. 한국 경찰은 외국이라 할 수 없대요. 캄보디아 경찰에 연락하래요. 근데 캄보디아 경찰은 답도 안 해요. 그녀의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한국이 캄보디아에 준 돈, 수십억 달러. 한국인 관광객이 쓴 돈,
수억 달러. 캄보디아가 한국인에게 끼친 피해. 조단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배신의 비율이 충격적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분노가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모였죠.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산업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단속하지 않았답니다. 왜? 정부 고위층이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베푼 선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로를 건설해줬어요. 그 도로로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학교를 지어줬죠. 그 학교 졸업생들이 사기 조직에 고용됐어요. 병원을 지원했답니다. 그 병원에서 구타당한 피해자들을 치료하면서 신고하지 않았죠.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돈의 흔적을 따라가니 진실이 보였어요. 캄보디아는 한국의 선의를 이용해서 범죄 제국을 건설했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한국인이었죠.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전쟁이었습니다. 총과 칼 대신 사기와 인신매매를 무기로 쓰는 전쟁이었죠.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어요. 직접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웬청을 직접 보고 피해자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죠. 위험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필요했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이 어떤지 알아내기 위해 저는 여러 달 동안 발품을 팔았어요. 비밀 정보원들을 만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죠. 처음 만난 생존자는 26살의 청년이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서는 보이스피싱이 제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 전화를 거는 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수용소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매일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쳐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죠.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또 다른 생존자가 제게 자신의 손을 보여줬어요. 검지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은행 계좌가 얼었어요. 그날 할당량을 못 채웠죠. 그들은 그의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경고였어요. 다음번에는 더 심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이 적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용소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만에도 걸었고 일본에도 걸었죠. 그들은 울면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춰야 했어요. 안 그러면 맞았거든요. 할머니, 저예요. 손자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니까요.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어느 생존자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만 보면서 말했죠. 각막을 봤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사람의 눈에서 각막을 빼내는 걸 봤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서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각막은 다른 장기보다 이식하기 쉽대요. 가격도 괜찮고요. 범죄 조직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을 못 채우는 사람들한테 말했죠. 내 빚을 없애줄게. 대신 각막을 내놔.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각막을 빼앗기면 끝이라는 걸.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거든요. 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은 그냥 포기했어요. 생존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부서졌죠. 몸이 부서지기도 전에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8월에는 한국 대학생이 죽었어요. 성은 박 씨였습니다. 보코르산 지역에서 발견됐죠. 저는 그곳에 대해 조사했어요. 현지 한국인들은 모두 보코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팔러 가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했죠. 박 씨는 어떻게 거기 갔을까요? 저는 그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말했어요. 꽤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박 씨는 믿었답니다. 젊고 순진했죠.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는 범죄 조직에 붙잡혔어요. 불법적인 일을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죠. 그래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저는 보코르산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죠. 그곳에는 수용소들이 숨어 있었어요. 높은 담장 뒤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에게 사람은 물건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렸죠. 쓰레기처럼요.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지역을 조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지역이 왜 선택됐는지를요. 국경은 애매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쉽게 도망칠 수 있었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됐으니까요. 피해자들도 이 길로 끌려왔어요. 트럭에 실려서, 때로는 걸어서요. 국경을 넘는 건 쉬웠습니다. 경비가 약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경비들이 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포이펫이라는 지역을 아시나요? 저는 그곳에 갔었습니다. 카지노가 많은 곳이었죠. 밤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카지노들이 뭘 하는지를요. 돈 세탁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훔친 돈이 카지노를 통해 깨끗해졌죠. 그리고 범죄 조직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포이펫 주변에는 수용소들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현지 경찰을 만났을 때 저는 물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해줬어요. 그도 돈을 받고 있다는 걸요. 캄보디아 당국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뇌물을 받았거든요. 수용소 주인들은 매달 돈을 냈죠. 그러면 경찰은 눈을 감았답니다. 제가 만난 한 관리는 솔직했어요. 우리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수용소 안에서는 매일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없었어요. 밤사이 끌려갔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었죠. 어떤 생존자는 말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소리였어요. 밤에 들리는 비명이요. 고문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들었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증언을 기록했고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도 찍었죠.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범죄 조직은 너무 강했어요. 정부는 협력하고 있었고요. 국제사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이펫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카지노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까? 저 음악 소리 아래 얼마나 많은 비명이 묻혀 있을까? 한 생존자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세상에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죠. 이 이야기를 쓸 거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수용소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울면서, 떨면서요. 누군가는 고문당하고 있죠. 할당량을 못 채워서요. 누군가는 수술대 위에 있을 거예요. 각막을 빼앗기면서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고 들은 것이에요. 악몽 같았지만 진짜였죠. 그리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요. 생존자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은 저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뭔가 바뀔 거라고 믿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거든요. 돈이 흘렀고 권력이 작동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죽어갔죠.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 사기 범죄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문서들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범죄 산업을 나라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버렸더군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사기 조직들이 캄보디아 GDP에 엄청난 돈을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범죄 조직에서 일하고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면 캄보디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정부가 왜 이 범죄를 막지 않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경제 정책이었던 거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패는 시작되었어요. 출입국 관리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그들의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게 일상이었던 거죠. 경찰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사기 수용소를 직접 보호하고 있었어요. 단속이 있을 거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들은 범죄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죠. 조심해라. 내일 단속이 있다. 덕분에 범죄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증거를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입수한 내부 문서들을 보니 일부 캄보디아 공무원들이 이 사기 조직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트너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눈 감아주는 수준이 아니었죠. 이건 적극적인 협력이었습니다. 태국 당국이 국경을 넘어 단속 작전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캄보디아 군 병력이 범죄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한 나라가 자기 경제를 범죄화시켜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교적인 압력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주세요. 이 범죄를 막아주세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여당과 야당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기 바쁜 사람들이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언급했어요. 그때 한국군이 바다 건너 소말리아까지 가서 우리 국민을 구출했던 일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한 작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ODA 자금 철회를 고려하기 시작했죠. ODA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같은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주는 돈이에요. 무려 4,353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이 돈을 끊겠다. 이건 캄보디아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이 실제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미 한국의 군사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그 전투기들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KGB 미사일이었어요. 이건 한국의 LIG X1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GPS 유도 폭탄입니다. 유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폭탄은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가거든요. 태국군이 발사한 KGB 미사일들은 캄보디아의 지휘소를 날려버렸어요. 탄약고도 파괴했죠. 로켓 시스템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정확도가 정말 무서웠답니다. 빗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한 발에 1억 원 정도 하는 무기였지만 그 효과를 생각하면 싸다고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정거리가 110km나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캄보디아에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경에서 110km면 캄보디아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사실을 캄보디아 정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필요하다면
한국의 군사 기술이 캄보디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아무도 실제로 군사 행동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거기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적 압력? 효과가 없었어요. 경제적 제재? 아직 시도해 볼 만했죠. 하지만 그것도 실패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의 긴장은 날로 높아졌어요.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한때 우호적이었던 두 나라가 이제는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 갇힌 한국인들은 이 모든 외교적 줄다리기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그들은 매일 밤 기도했을 거예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이분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만으로는 부족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출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제범죄, 정부의 부패,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가 간 관계가 모두 얽힌 거대한 문제였죠.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쉬운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캄보디아 정부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진실을 밝히고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매주 새로운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또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 동생이 연락이 안 돼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한 달 전 캄보디아로 떠났답니다. 고액 연봉을 약속하는 일자리를 찾았다며 들떠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은 처음엔 좋아했죠. 하지만 공항에서 보낸 마지막 문자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카카오톡도 읽지 않아요. 전화는 꺼져 있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근 사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주에만 7건의 새로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더군요.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좋은 일자리, 캄보디아 도착, 그리고 침묵. 실종자들의 얼굴이 제 사무실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25살 청년, 30살 싱글맘, 40살 가장. 나이도 직업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꿨다는 거죠.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구인 광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전보다 더 교묘해졌더군요. 이전 피해자들이 경고했던 위험 신호들을 모두 제거했죠. 비자 지원부터 숙소까지 모두 제공. 한국인 직원 다수 근무 중, 매월 정기 휴가 보장.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름다운 약속들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한국 정부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기로 했죠.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한 전담 영사 직위였어요. 처음엔 희망적이었습니다. 드디어 현지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프놈펜 영사관에서 첫 회의를 했어요. 새로 배치된 영사님은 열정적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의지와 달랐어요. 몇 주 후 영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이 묻어났죠.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영토에서 집행 권한이 없었어요. 현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지 경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떤 경찰관들은 아예 범죄 조직과 한편이었어요.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거나 심지어 직접 관여하기도 했죠. 수용소에 갇힌 피해자들은 영사관의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겼고 24시간 감시를 받았으니까요. 운 좋게 탈출한 사람들도 신고를 주저했어요.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 탈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탈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조직에서 협박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부모님과 동생의 사진과 함께요.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사기 산업의 연간 수익이 125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였죠.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었습니다. 한 나라 경제의 절반이 범죄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를 보면서 어지러웠습니다. 125억 달러.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인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더 끔찍했죠. 고문, 강제노동, 살인, 모두 증거와 함께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는 걸까요? 국제사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주권을 이유로 국제적 개입을 거부했죠. 사기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누가 자신의 수입원을 없애고 싶겠어요. 저는 피해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모든 사례를 입력했죠. 밤을 새워가며 공통점을 찾았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말로 속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일자리라고 믿었던 거죠. 대기업 채용 공고처럼 보였으니까요. 면접도 보고 계약서도 받았어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의심하면서도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고 신호를 받지만 무시했죠. 너무 절박했거든요. 빚에 허덕이거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높은 연봉의 유혹이 두려움보다 컸던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강요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세탁에 필요한 통장을 팔라고 협박받았죠. 처음엔 간단해 보였어요. 그냥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어요. 수용소에 갇혀 사기 일을 강요당했죠. 성과가 나쁘면 고문을 당했고요. 조직에 부담이 되면 장기를 적출당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사진들이 쌓여갔어요. 구타당한 흔적, 굶주린 몸, 절망에 찬 눈. 사진 한 장 한 장이 증거였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 피해자의 일기를 읽었어요. 탈출할 때 몰래 가져온 거였죠. 오늘 옆방 형이 맞아 죽었다.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내일은 내 차례일까?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공포가 종이를 통해 전해졌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일함은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가득했죠.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었거든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졌어요. 모집은 멈추지 않았고 광고는 더 정교해졌죠. 우리가 한 명을 구하는 동안 10명이 새로 잡혀갔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를 했어요. 수용소가 있다고 알려진 위치에 빨간 점을 찍었죠. 점들이 늘어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푸놈펜 주변, 시아누쿠빌, 바탐방, 캄보디아 전역이 빨갛게 물들어갔어요. 국제협력을 요청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캄보디아의 주권 문제였죠. 다른 나라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를 거듭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만 오갔죠. 우려를 표명합니다. 조금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이었지만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벽에 붙은 얼굴들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레이스는 가속화되었지만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이 악몽이 끝날까요?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연합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여권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버려진 여권들. 그 사진으로 이 모든 조사가 시작됐죠. 각각의 여권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평범한 일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사기범들에게 속아서 캄보디아 땅으로 끌려가서 지옥 같은 수용소에 갇혀서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배신이었죠. 엄청난 배신이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를 도왔습니다. 아주 많이 도왔죠. 캄보디아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한국은 손을 내밀었어요.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보냈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앙코르와트를 방문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했고 한국 정부가 학교와 병원을 지어줬죠. 캄보디아는 전쟁과 학살로 망가진 나라였습니다. 킬링필드라는 끔찍한 시기를 겪었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답니다. 그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을까요? 배신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속이고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그것도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이 돈을 받으면서 눈 감아주는 상황에서요. 저는 보고서에 4가지 권고사항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였어요. 범죄 조직에서 돈을 받은 캄보디아 관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재해야 해요. 그들의 해외 계좌를 동결시키고 여행을 금지시키고 자산을 압류해야 하죠. 두 번째는 원조 중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주는 ODA 자금을 당장 끊어야 해요. 진짜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는 한 푼도 더 줘서는 안 돼요. 그 돈이 결국 범죄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 줄 순 없잖아요. 세 번째는 국제재판소였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 재판소가 필요해요. 보통 법정으로는 이런 큰 범죄를 다룰 수가 없거든요.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운 권고사항이었죠.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군사작전은 항상 위험하고 사람들이 다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매일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벌였을 때 한국군의 KGB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죠. 그건 정밀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민간인 피해 없이 딱 필요한 곳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외교가 실패하고 경제 제재도 소용없다면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작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인도주의적으로 옳은 일이 아닐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인도주의적 개입이 단순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책상 위의 여권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가장 처음 봤던 그 사진들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로 찍힌 여권들. 그 사진들이 이 모든 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죠. 각각의 여권 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나 딸이 있었고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꿨어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돕고 싶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죠. 평범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악몽이 됐어요. 킬링필드는 전 세계에 캄보디아의 비극을 알렸습니다. 캄보디아가 얼마나 끔찍한 학살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보여줬죠. 세상은 캄보디아를 희생자로 봤어요. 불쌍한 나라, 도와줘야 할 나라로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캄보디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당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고통이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고통을 더 효율적으로 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더군요. 새 보고서는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매일매일 지연될 때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 광고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가고 있어요. 더 많은 고문이 자행되고 더 많은 생명이 파괴되고 있죠. 국제사회는 이걸 더 이상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양자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례 없는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예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운영되고 수백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매년 수천 명을 희생시키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랍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한 나라가 경제를 범죄화하면서 외국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을 때 국제사회는 그 나라의 주권을 얼마나 존중해야 할까요? 캄보디아가 한국의 선의를 배신한 건 도덕적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위기는 해결이 필요해요. 가능하다면 외교로, 필요하다면 경제적 압박으로, 그것도 안 되면 개입을 통해서라도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200단어가 넘는 긴 보고서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행동 촉구였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걸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어 했어요. 자유롭고 싶어 했죠. 그리고 제 보고서가 국제사법연합의 행동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공은 국제사회에 넘어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가 수백 명의 생명을 결정할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죠. 생산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여기 독일 뮌헨에서 온 방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APU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이건 독일과 미국의 독점 영역이라고. 그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몇 년 후 이스라엘부터 미국까지 세계 최강국들이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일 기술자는 충격에 빠졌고 미국 장군은 직접 찾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세계 방산 강국들을 떨게 만든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뮌헨에서 온 동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프림 씨, 그들은 겨우 감춘 듯한 무시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APU 기술은 한국 회사가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독일과 미국의 독점 영역이라고요. 저는 그때 페르만 공장의 폐허에 서 있었어요. 수십 년간 보조동력 장치 시장을 지배했던 독일 제조업체였죠. 그런데 이제는 파산한 회사의 빈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여기는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로 막 임명되었답니다. 인수서리가 임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페인터에서 막 나온 듯 아직 따뜻했어요. 우리 회사는 중견 한국 방위산업체였는데 페르만의 기술 기반을 막 구매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 건 제대로 작동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잔해를 산 거였죠. 생산 라인은 멈춰 있었고요. 엔지니어들은 유럽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기술 지식은 매일매일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APU 보조 동력 장치라. 저는 먼지 쌓인 시제품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장치가 실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죠. 이 장치는 탱크와 장갑차의 주 엔진이 멈춰 있을 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덕분에 승무원들은 통신, 센서, 공조 시스템, 무기 시스템을 연료를 태우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어요. 열신으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현대전에서 이건 그야말로 생존과 죽음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장치를 독일에서 수입했죠. 기본적인 수리조차 부품을 뮌헨으로 다시 보내야 했어요. 수리비만 해도 천문학적이었답니다. 엔진 유닛 하나당 1,20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이제 페르만이 망하면서 전체 공급망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공장을 걸어 다녔어요. 제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 기술의 무덤 어딘가에 한국의 방위전력 시스템 독립의 씨앗이 숨어 있었죠. 문제는 그 지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끄집어내는 것이었어요. 제 팀이 다음 주에 도착했습니다. 15명의 엔지니어였는데 대부분 30살도 안 됐고
APU 제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회의로는 보편적이었죠. 유럽 방산업체들은 기술 사양을 공유하길 거부했어요. 미국 회사들은 우리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어요.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50년간 독점해온 기술을 마스터하려 시도하고 있었죠. 공장의 거대한 창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녹슨 공작기계 앞에 섰죠. 이 기계가 한때 정밀한 부품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제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지만요. 첫 회의 때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보조장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북극의 겨울부터 중동의 사막까지 모든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완전한 전력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인 어떤 것보다 조용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해낼 시간은 3년입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듯 보이더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독일과 미국이 APU 설계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우리는 기본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 근처의 작은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미네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지배해왔죠. 이제 우리가 그 지배를 깨트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페르만이 남긴 모든 문서를 살펴봤어요. 설계도, 테스트 결과, 실패 보고서까지요. 대부분은 독일어로 되어 있었고 전문 용어로 가득했죠. 우리 팀의 절반은 번역하는 데만 매달려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APU의 핵심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디젤 엔진이 발전기를 돌리고 그 전기가 차량의 모든 시스템에 공급되는 거였죠. 들으면 단순하게 들리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엔진은 극한의 온도에서 시동이 걸려야 했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영상 50도에서도 작동해야 했죠. 진동에 강해야 했고 먼지와 모래에도 견뎌야 했습니다. 소음은 최소화해야 했고요. 적이 소리로 우리 위치를 찾아내면 안 되니까요. 발전기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했어요. 전압이 흔들리면 민감한 전자장비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지능적이어야 했죠.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부하를 관리하고 고장을 미리 감지해야 했어요. 저는 매일 밤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죠. 페르만이 왜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는지, 왜 이 재료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우리는 공급업체가 필요했죠. 정밀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요. 한국에서 찾아야 했어요. 독일 업체들은 우리와 일하기를 거부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공장들을 방문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 선박 엔진을 만드는 곳, 심지어 냉장고 압축기를 만드는 곳까지요. 우리와 함께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너무 어렵다고,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한번 해보죠. 그렇게 우리의 공급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정밀 가공 업체, 대구의 전자부품 제조사, 창원의 엔진 전문가들이요. 모두 자신들의 영역에서는 최고였지만 APU는 처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첫 시제품이 완성됐죠. 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멈춰버렸어요. 팀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방법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부품을 개선하고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2번째 시제품, 3번째, 4번째. 매번 조금씩 나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수십 개의 시제품을 만들었고 수백 번의 테스트를 했어요. 매번 뭔가 잘못됐죠. 소음이 너무 크거나 진동이 심하거나 연료 효율이 나쁘거나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연구소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최신 시제품 앞에 앉아서 생각했죠. 정말 불가능한 걸까? 미넨 동료들이 옳았던 걸까? 그때 문이 열렸어요. 막내 엔지니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말없이요. 시제품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믿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죠.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팀 전체를 모았습니다. 2년이 남았어요. 우리는 해낼 겁니다. 반드시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팀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더 집중했고, 더 창의적이었고, 더 끈질겼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불가능한 시작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금은요, 기술적인 문제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전통적인 독일 APU 설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구식인 구조를 조금씩 개선한 것에 불과했죠. 회전축은 단일 베어링 구조를 사용했는데 이게 진동에 아주 약했어요. 알루미늄 합금 하우징은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어서 사막 환경에서 출력이 떨어지곤 했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펌한 시스템의 모든 부품을 역설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각각의 결함, 각각의 비효율성. 수십 년 전에 이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만들어진 타협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제 노트는 계산식들, 응력 분석, 연력학 방정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는 미분 방정식으로 된 꿈을 꾸더군요. 독일 사람들은 이것들을 중부 유럽 기후에 맞춰 설계했어요. 중요한 설계 검토 회의 중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어디서나 일어나죠. 아프가니스탄의 얼어붙은 산악지대부터 이라크의 타는 듯한 사막까지요. 우리 APU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의 온도에서 95%의 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돌파구는 서울 연구실에서 한밤중 작업을 하던 중에 찾아왔어요. 저는 이중 베어링 구조로 재설계된 회전축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동 흡수율이 340%나 개선되었더군요. 테스트를 다시 돌렸어요.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또 한 번. 역시 같은 결과였죠. 이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저는 중얼거리며 열 분석 소프트웨어를 켰어요. 만약 알루미늄 하우징을 복합 탄소갱으로 교체하고 순환 냉각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력 분배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면 새벽이 되자 저는 완전히 토종 APU 설계의 틀을 갖췄습니다. 독일 부품도 없고 미국 하위 시스템도 없었어요. 순수한 한국 엔지니어링이었죠. 모든 기존 성능 지표를 뛰어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국산화율은 제 집착이 되었어요. 매달 저는 팀에게 또 다른 수입 부품을 없애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17년까지 우리는 95% 국산화율을 달성했죠. 독일이 1,200만 원을 받던 소형 디젤 엔진을 우리는 500만 원의 더 나은 성능으로 국내에서 생산했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환경 챔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기후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혹한 시설이었죠. 저는 강화 유리를 통해 우리 프로토타입 APU가 60도에서 300시간 연속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독일 제품들은 보통 그런 조건에서 180시간 후에 고장나곤 했습니다. 250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275시간에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연구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300시간. APU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오일 온도는 임계 한계보다 12도나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소음 수준은 독일 제품보다 40%나 낮았어요. 출력은 97%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죠. 저는 드물게 만족스러운 순간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서양의 APU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점을 깨뜨렸죠.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6개월간의 불면의 밤들, 수없이 많은 실패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모두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제 팀원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APU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죠. 환경 챔버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햇살이 연구실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식민지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며칠 후 우리는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들어갔어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95% 국산화율이 가능한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비용을 더 낮추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었어요. 그 300시간의 테스트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진짜 인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2018년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일이었죠. 발신자는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APU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테스트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왜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APU에 관심을 가질까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기술팀이 직접 한국에 왔어요. 그들은 메르카바 전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답니다. 트로피 능동 방호 시스템, 첨단 레이더, 원격 무기 시스템을 추가하고 있었죠. 문제는 전력이었어요. 기존 APU로는 이 모든 장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당신네가 만든 걸 보여주세요. 팀장이었던 기술자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기술 사양을 보여줬죠.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성능은 어떤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순환식 냉각 방식과 열 관리 기술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다. 중동의 전투 환경은 혹독하거든요. 섭씨 55도가 넘는 더위에서 계속 작동해야 해요. 모래와 먼지도 문제였죠. 온도 변화도 극심하고요. 이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APU가 필요했던 거예요. 카일로 씨, 이스라엘 기술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네 APU는 미국이나 독일 제품보다 뛰어나요. 테스트용으로 주문하겠습니다. 70대였어요. 이스라엘 방산 시스템에 들어갈 맞춤형 APU 70대를 주문했죠. 이 주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전투장비에 한국산 APU를 쓴다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은 방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중 하나예요. 그런 나라가 인정한 거니까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K2P의 전차용 APU가 필요하다고 했죠. 인도는 K9 바즈라 자주포용 장비를 원했습니다. 터키, 파키스탄, 싱가포르까지요. 각 나라마다 요구사항이 달랐어요. 작동 환경도 다르고 필요한 기능도 달랐죠. 하지만 우리는 매번 해냈습니다. 모듈식 설계의 장점이었어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각 나라의 작전 환경에 맞춰 맞춤 제작할 수 있었거든요.
사막용, 급지용, 열대용 다 만들 수 있었답니다. 기술 사양은 스스로 말해줬어요. 출력은 8kW에서 15kW까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모듈을 추가하면 더 높은 출력도 가능했죠. 작동 온도 범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였어요. 이 정도 온도 차이에서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소음은 기존 제품보다 40%나 낮았어요. 전장에서 소리는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조용할수록 좋죠. 수명은 독일 제품보다 1.5배 길었고요. 고장도 적게 나서 유지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건 국산화 유리였어요. 95% 이상의 부품이 국내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기술로 개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설정 방식이었어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가 고집한 부분이었죠. 우리 APU에는 3가지 작전 프로필이 미리 깔려 있었어요. 급지용, 사막용, 온대용이었습니다. 바꾸는 건 정말 간단했어요. USB 암호화 키만 꽂으면 됐습니다.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3가지 다른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듯이요. APU 하나 값에 3개를 사는 거네요. 폴란드 조달 담당자가 협상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딱 맞았죠. 이게 우리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APU는 점점 더 많은 곳에 갔어요. 2023년이 됐을 때 한국산 APU는 4개 대륙 10개 나라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액도 어마어마했어요. 단일 부품 수출액이 억 5천만 달러를 넘었죠. 한국 중견기업이 방산 분야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답니다. 돌이켜보면 8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8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술을 수입하는 입장이었죠. 외국 제품을 사다 쓰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가끔 공장을 걷다 보면 생각이 들었어요. 저 APU들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폴란드의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을까요? 인도의 뜨거운 사막에서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 장비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번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의 위상을 바꿔놨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의미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폴란드, 인도 같은 나라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한 건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능과 품질 때문이었답니다. 작은 시작이었어요. 한국군의 요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기술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품이 스스로 증명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성공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2024년 초였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방위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회의장은 넓고 화려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군 장성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온 작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장군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태도는 아주 직접적이었습니다. 카일로 씨, 우리 미국이 AN-1, A2C, 에이브람스 전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의 APU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그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라고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이 한국의 보조동력 장치에 관심을 갖다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AGT-1500 가스터빈 엔진은 정말 훌륭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공회전할 때도 연료를 많이 소비하죠. 장시간 작전 중 열 관리 문제로 전차병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군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당신의 제품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소음이 낮고 효율이 높은 설계가 우리가 2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더군요. 평가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독일 방위 관계자들이 레오파드 EA7 전차 업그레이드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예전에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던 바로 그 독일인들이 이제는 우리 APU를 자기네 최고급 전차에 쓰고 싶어 했으니까요. 기술적 인정도 중요했지만 전략적 의미는 더 깊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위 기술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요. 한국은 늘 받는 쪽이었죠. 엔진도 센서도 무기 시스템도 다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흐름을 뒤집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에 들어갈 핵심 동력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디펜스 뉴스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같은 유명한 군사 전문지들이 우리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APU 기술은 세계 방위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중간 규모의 아시아 기업이 서방 거대 기업들이 반세기 동안 지배했던 시장을 뒤흔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부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신호죠. 기사를 읽으면서 감격스러웠어요.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다니요. 인정은 언론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토 표준화위원회에서 우리를 초청해 기술 발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유럽의 군사 아카데미들이 우리 APU 설계 철학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답니다. AMRT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서울 공장으로 인턴십을 신청해 맞죠. 젊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로 배우러 온다는 게 놀라웠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외국 기술을 배우려고 애쓰던 입장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최고의 인정은 전장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여러 종류의 장갑차를 운용하면서 우리 APU를 장착한 차량들이 장기작전 중 월등한 신뢰성을 보여줬다고 보고했어요. 주 엔진을 켜지 않고도 전자전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능동방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투 상황에서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기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연락 장교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네 기술이 생명을 구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전자 우위가 생존을 결정해요. 당신네 APU가 그 우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말은 어떤 판매 계약보다 의미가 깊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 능력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 책임감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활력을 주더군요.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논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공장 바닥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기술자들을 바라봤어요. 밤낮으로 품질을 점검하고 설계를 개선하고 테스트를 반복했던 그들이었죠. 이 모든 성공은 그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한국 기술의 자존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할 수 있다고. 아니, 한국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이 공부하고 있겠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세계의 인정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APU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2023년이었죠. 어느 날 현대로템 수출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프림 대표님,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출 담당 이사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 수출건이었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였죠. 전차 1980대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수출이 될 거라더군요. 계약 총액이 9조 원을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모든 전차에 당신네 APU를 넣고 싶어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이사님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만이 아니에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모든 걸 원합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1980대. 각 전차마다 APU 한 대씩.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바르샴바 공항에 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이었는데도 이미 쌀쌀했죠. 폴란드 국방부 건물은 웅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폴란드 장교들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에는 지도가 떠 있었죠. 폴란드, 그리고 주변 동유럽 국가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폴란드를 동유럽의 장갑차 생산 중심지로 만들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60단은 폴란드에서 직접 조립하고 점차 국산 부품 비율을 40%까지 늘린다는 거였어요. 1단계로 180대, 2단계로 또 180대. 장기적으로는 주변 국가 수출까지 합치면 거의 2,000대에 달할 거라더군요. 이건 유럽 방산 지형을 바꾸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기술 요구 사항을 듣고는 긴장이 됐습니다. 폴란드의 날씨는 극단적이었어요. 겨울엔 영하로 뚝 떨어지고 여름엔 무더웠죠. 그것도 갑자기 변했습니다. APU는 단순히 전기만 공급하면 안 됐어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 원격 무기 시스템, 전자전 장비, 전투 관리 네트워크, 승무원을 위한 냉난방까지 모든 게 APU에서 전력을 받아야 했답니다. K2 전차는 사실상 120mm 주포가 달린 이동식 데이터 센터예요. 기술 브리핑에서 저는 설명했습니다. APU는 더 이상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전투력의 핵심이죠. 전력이 끊기면 전차는 그냥 비싼 고정포대가 되는 겁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산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첫 인도가 2026년 1분기로 잡혀 있었죠. 계약 체결부터 겨우 30개월밖에 없었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전차 제조사들은 최소 48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120개 협력업체를 조율해야 했습니다. 품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했고 모든 전차가 NATO 기준을 충족해야 했죠. 가능하겠습니까? 폴란드 측 담당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속도가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거든요. 현대로템 공장은 사실상 24시간 돌아갔어요. 생산 라인은 한 달에 여러 대를 뽑아낼 수 있었죠. APU 통합은 조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전차를 만들던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에서 배운 현대적 제조 원칙을 적용했죠. 가격 경쟁력도 중요했습니다. K2 전차는 대당 약 8천만 철은 9천만 원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가 1억 1천만 원인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수명주기 비용에서 나타났어요. 연료, 유지보수, 부품, 훈련 비용까지 다 합치면요. 25년간 K2 운영 비용이 레오파르트 2의 6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유럽 방산 언론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전차, 유럽 시장 교란, 독일 불공정 경쟁 우려 표명, 프랑스 전문가들, 유럽 방산 기반 침식 경고. 어떤 기사는 거의 공포에 가까웠어요. 한국이 전통적인 유럽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했죠. 독일 관계자들은 불평했고 프랑스 분석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기사를 읽었어요. 불공정한 이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더 나은 엔지니어링, 더 효율적인 생산, 고객 중심 설계였을 뿐이에요. 서방 방산업계가 안일해진 거였죠. 높은 가격과 긴 낫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구시가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 도시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일어서는 곳이었어요. 폴란드 사람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비를 원했던 거죠. 가격도 중요했지만 성능과 신뢰성이 더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 현장 시찰이 잡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은 현지 생산 시설이 어떻게 구축될지 보고 싶어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980대, 각각의 APU, 수많은 부품들, 120개 협력사, 30개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죠. APU는 이제 단순한 보조전원 장치가 아니었어요. 현대 전차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장을 만드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생산 일정, 품질 관리, 기술 이전, 현지화. 하지만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APU로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그걸 더 큰 무대에서 보여줄 차례였죠. 유럽 방산 언론이 뭐라고 하든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가격, 더 나은 서비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폴란드의 포즈난이라는 도시에 있는 공장에 서 있었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조립된 K2 탱크가 생산 라인을 빠져나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중요한 방위 부품을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했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직접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해주고 그 나라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군사력까지 향상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대륙을 넘어서요. 파급 효과는 계속 퍼져나갔어요.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모든 나라가 우리 APU 시스템이 장착된 K2 탱크에 대한 견적을 요청했죠. 합치면 700대가 넘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집트와 모로코도 한국 기술로 자기들 탱크 부대를 현대화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2,000대가 넘는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방위 수출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거든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지원까지 모두 포함된 통합 솔루션이었죠.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능력 자체를 키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최신 APU는 15kW의 전력을 생산했어요. 효율은 20%나 더 좋아졌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첨단 전력 관리 알고리즘도 넣었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상황에 맞춰 출력을 조절했어요. 정찰할 때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소한으로, 전투할 때는 최대 출력으로요. 어느 날 기획회의에서 엔지니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 APU는 단순히 전력만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팀원들이 집중하더군요. 지능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호 감소를 통해 생존성에 직접 기여할 거예요. APU가 보조 부품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국내 군대도 이런 발전을 수출 고객만큼이나 좋아했어요. 한국군은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것과 동시에 K2 탱크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중 생산 전략이었죠. 국방이 소홀해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550대가 넘는 K2 탱크를 운용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전부 우리의 가장 첨단 시스템이 장착된 탱크였죠. 국제적인 인정도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런던의 국제전력문제연구소에서 발표 요청이 왔어요. 워싱턴과 테라비브의 방위 심포지엄에서도요. 유럽 전역의 사관학교에서도 초청장이 날아왔답니다. 방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의 개발 과정을 케이스 스터디로 배우더군요. 기술 독립과 시장 타개의 사례로요. 그러다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NATO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APU 규격을 동맹 사양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 인증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제 NATO 회원국이라면 어디든지 특별한 면제나 긴 승인 절차 없이 우리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방 방위 생태계에 완전히 통합됐어요. 아랫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이자 기술 선도자로서요. 앞을 내다봤을 때 도전은 여전히 컸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어요. 경쟁사들이 우리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장점을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우리는 계속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전력 밀도, 열 관리, 소음, 작전 유연성에서 계속 한계를 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APU 수입국에서 세계 선도자로 바꿔놓은 그 엔지니어링 문화가 다음 세대 혁신도 이끌어갈 테니까요. 우리는 증명했잖아요. 시장 지배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기술적 우수성이 기존의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결단력과 엔지니어링 엄격함이 합쳐지면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서방의 독점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한국이 세계 방위 기술의 기둥으로 서는 시대였죠. 우리의 혁신이 대륙을 넘어 군인들을 보호하는 시대였습니다. 핵심 동력 부품 공급자, 기술 독립 같은 말이 우리 정체성을 정의하는 시대였어요. 저는 자주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거려진 펌원 공장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이요. 주변은 온통 회의론과 의심뿐이었죠. 그 순간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의 여정이요. 폴란드 기술자들이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이 장착된 탱크를 자신있게 조립하는 모습을 보는 지금까지요. 모든 어려운 결정, 실험실에서 보는 모든 반, 모방 대신 혁신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정당화됐답니다. 이건 단순히 보조동력 장치나 탱크 수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기술적 한계를 영구적인 경계로 받아들이길 거부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탁월함이 지리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엔지니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세계 방위기술 선도자 중 한 자리를 차지한 한국에 관한 이야기였죠.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공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겨울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의 땀과 노력으로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기술로, 자신의 혁신으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진짜로 이루고 싶었던 거였어요. 생산 라인에서 또 한 대의 탱크가 완성됐습니다. 폴란드 기술자가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미래를요. 이제 돌아가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드는 나라였죠.